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엊그제 취임하면서 부동산 규제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를 발생시키겠다 그런 보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는 안중에 없는 것 같고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자칫 이중고를 안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전임 경제수장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할 줄 몰라서 안 한 건 아닐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잠깐 설명은 해드렸지만 최경환 장관이 엊그제 내놓은 주요 정책 구상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최경환 장관께서 향후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은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이제 가계소득의 증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규제 완화는 크게 두 축으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하나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오던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DTI, LTV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으로 그렇게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더 완화해야 되는, 풀어야 되는 규제가 남아있기는 합니까? 이미 규제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저희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핵심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규제 완화했던 것을 다시 재규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규제 완화 일변도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한 가지씩 짚어보자면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대목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이 DTI 규제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에 풀게 되면 시장이나 또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LTV와 DTI가 뭔지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얼마나 해줄 것인지 그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 근데 LTV는 그 기준을 집값에 맞추는 거고, DTI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소득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LTV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서울이 50%, 그리고 여타 수도권이 6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값의 50%까지가 서울에서는 이제 상한이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 DTI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연소득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이내, 그리고 인천, 경기는 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담보물건의 가격을 고려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대출을 하라. 이런 취지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금융 정책이고, 예.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완화한다는 것은 대출 받는 사람이 소득이 더 오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았음에도 같은 조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금 5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예. 여기서 빚을 더 내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빚을 더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금융기관한테 이렇게 그렇죠. 하라는 네. 얘기인데 금융기관들이 또 정부의 그런 정책에 순순히 따를지도 좀 의문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런데 또 정부 여당이 어제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하겠다. 네. 의원 입법으로 이거 법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주택자에게 추가주택 구매를 유인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DTI, LTV 규제 완화하고 같은 맥락의 규제 완화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그 규모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이주택 보유자에 대한 그 전세소득 과세 철회 방침은 지금 2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 보유자 1,195만 명 중에서 115만 명, 약 9.7%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초에 과세하기로 했던 걸 철회한다는 것은 핑계고 오히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걸 철회하면서 그 명분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공색한 변명거리를 제시한 것밖에 안 되고요. 예. 저는 지금 MB정부 5년 동안 내내 감세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의 세수 부족 재정위기 사태를 낳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똑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부동산 시장을 띄워서 경제를 네. 활성화하겠다는 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최경환 그렇죠. 네. 경제팀의 주요 기조 같은데요. 네. 예, 빚내서 이렇게 집값 오르고 부동산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시적으로는 경제가 돌아간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파급 효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게 되고 이사도 다니게 되고 도배도 새로 하고 뭐 등등의 내수 파급 효과를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그 내수 파급 효과라는 거는 크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계의 그 말하자면 소비 능력,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가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그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공법이지 이게 이미 거품이 잔뜩 껴있는 부동산 시장에다가 또다시 빚을 더 얹어줘서 그 내수를 돌리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이 경기 진작 효과만을 노린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이제 가계부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1,000조 원이 넘는데 이게 더 네.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시한폭탄처럼 나중에 터지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길어야 3년 반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띄워놓고 나중에 폭탄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는 거죠. 지금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LTV 규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상한이 5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그 50% 상한을 이미 넘어버린 주택담보대출권이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에서 LTV만 적용해서 1억짜리 집을 살려면 5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LTV가 50%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한에 딱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8천만 원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LTV 비율이 62.5%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LTV 비율이 상한을 넘어서서 상승한 그런 담보대출이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계부채가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내준다. 물론 가계부채가 이미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거지만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거든요. 예. 특히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 주택을 구매할 유인이 생기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실수요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실수요자들이 누구냐? 주로는 전세 세입자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가구들을 아마 정부에서는 구매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그만 돈 더 보태서 그렇죠. 아예 집을 사라 이 얘기죠. 어차피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데 예. 조금만 더 대출 받으면 집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주로 누구냐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계층이 수도권에서는 30대예요. 예.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을 이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40대, 50대하고 비교해보면 그 소득이 좀 낮긴 합니다. 근데 크게 차이 나는 편은 아니고 평균 순 자산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금융 부채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LTV, DTI 규제 완화 같은 거에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빚을 잔뜩 내줘서 집을 사게 하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분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 내수를 담당해야 될 그런 세대이고 그런 그 계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 가계부채의 족쇄를 딱 채워놓으면 이분들도 빚 갚는데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세대 간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경환 경제팀이 주장하는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네. 뭐 서민들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럼요. 그렇다면 네. 누가 결국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또 지금 다주택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 예.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빨리빨리 집을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득을 보게 되는 거겠죠. 서민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낸 빚도 자기 소득을 통해서 이 빚 갚느라고 쩔쩔매게 되고 그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건 기회가 아닙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과도하게 거품이 끼어있던 높은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그런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이 주거 환경을 늘리고 절대 이 주택을 투기나 매매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고 경제부총리가 부상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 부동산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근데 그걸 통한 경기 진작 효과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같은 그런 부담들을 남기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좋은 그런 이 경기 활성화 수단이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겠다. 이건 결코 이 서민들에게 혹은 중산층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 얘기 하는 거는 부동산 가지고는 경제 띄우는 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예,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아직도 이 부동산 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부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건 맞아요. 한국 경제가 너무 예. 이게 저성장, 저소비, 내수 부진 가고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에다가 돈을 푼다고 해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고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고 과거와 같은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거다. 이건 일종의 저는 과대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더 빚낼 여력들이 없습니다. 근데 가계의 빚을 더 내주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계부채 부실 위험만 커지고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한 빚 갚느라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내수 침체가 오히려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더 크다는 거죠. 예. 이 부동산으로는 해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네. 올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네. 다만 이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네. 주장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 활성화 방안, 이 부동산 시장 제쳐놓고요. 어떤 네. 처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 드렸듯이 지금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교해 보면은 그 국민 경제가 이 생산하는 총 GDP를 가계와 기업이 나누는 비중이 거의 같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98년 IMF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98년 IMF를 기점으로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고 이 기업의 소득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왔고요. 최근 6년 동안에는 실질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생활비도 부담도 커지는데 임금은 제자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은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이고 그렇다 보니까 소비 안 하고 내수를 안 하게 되고 내수가 안 돌아가게 되고 기업들이 내수에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야 됩니다. 예. 최저임금도 올려야 되고 또 평균임금도 올라야 되고 이런 임금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일종의 사후적으로 재분배를 통한 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이런 대책들이 병행돼서 가계가 건실해졌을 때 지금 가계가 저축을 전혀 못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빚만 잔뜩 늘어나 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의 어떤 소득 그리고 가계의 소비 능력 이거를 진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최경환 장관이 구상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네. 비정규직 임금을 좀 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나 기업 저축을 가계로 돌리겠다. 이건 당연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거고요. 예. 다만 비정규직은 장기적으로 축소를 해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이 분명하게 전제돼야지 처우 개선만, 임금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을 위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연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업의 추가적인 그 비용, 이것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로 인한 어떤 이익, 그것이 더 많을 것인가? 기업이 그걸 감수할 것인가? 두 개를 비교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비용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는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강제할 필요성이 있지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기업의 사내 유보를 가계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큰데요. 지금 대기업들은 그 임금 인상의 여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시킬 여력이 있어요. 충분한 돈이 있어요. 예. 근데 이미 그 대기업은 상당히 임금이 높다는 거죠. 정작 중소기업들은 거기는 임금 인상이 필요한 데인데 거기는 돈이 없어서 임금 인상을 못 해주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이익의 네. 재분배를 강화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법인세 3% 내려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 활성화, 고용 확대라는 명목하에 내려줬는데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나 고용의 확대로 나타났다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서 그걸 다 사내 유보하고 기업 저축으로 은행권에 금융권에 금융자산으로 남겨뒀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손을 댈 필요가 있고 그 손을 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적이고 올바른 방법은 경제민주화 조치의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도한 사내 유보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즉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 높은 고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문제 짚어봤습니다.